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420페이지 무덤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프린트물 보시면요. 예, 프린트물 보시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한국 건축사 시간에, 기본 강의 시간에 도요 한국 건축사 다 했던 건데,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EBS 최태성 강의, 최태성 선생님 강의하는 것 중에 이 고분벽화 설명하는 거 있어요. 무덤. 그거 반드시 먼저 듣고 오세요. 그 무료 강의니까. 뭐 회원가입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 최태성 선생님의 고분벽화 고분 설명하는 건데 그거부터 듣고 제 강의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초창기 무덤은 돌무지 무덤이에요. 한자로 하면 적석청. 돌을 쌓았다. 이런 뜻이죠. 적석청.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돌들을 쌓아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피라밋이죠. 피라밋. 어이구, 왜 이래. 다시. 예, 다시. 계단식으로 쌓습니다. 돌들을.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돌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거예요. 돌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계단식으로 쌓죠. 그래서 적석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둘레돌들이 이렇게 기대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을 둘레돌이라고 그래요. 둘레돌. 옆에서 보면 이렇게 기대어져 있어요. 둘레돌. 일일이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발견됐는데 요 제일 윗면에 이렇게 평평한 면에 보니까 기와나 기둥구멍이 발견된 거예요. 기와나 기둥구멍. 그래서 유추를 하기를 어떻게 유추하냐 하면은 기와나 기둥구멍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추를 하기는 여기에 기둥을 세우고, 예. 이거 이 색깔이 아닌데, 예.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기와 지붕을 올린 재단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죠. 피라밋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적석총이에요, 적석총.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석총이라고도 합니다. 적자를 빼고 석총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그냥 거친 돌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결국 이제 석실이 안에 있는데 대부분 빵 뚫렸죠. 독을 다 당했어요, 안에 부장품들은. 그래서 이 적석청 같은 경우는 거친 돌이다 보니까 벽화가 없어요, 벽화가. 벽화를 그릴 수가 없어요. 부장품들은 있을지언정. 이제 그렇게 하고 유명한 게 장군총, 태왕릉이죠. 장군총은 장수왕릉으로 추정을 하고요. 태왕릉은 광개토대왕릉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후기로 넘어오면서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요. 그걸 횡열식 석실붕 또는 토총이라고 합니다. 주로 흙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고 전실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석실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길을 입구를 연도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보라고 하면은 전실, 우리말로 앞방이라고 그래요. 앞방, 앞에 있는 방. 그리고 여기를 현실, 그리고 우리말로는 널방이라고 그래요. 널방. 그래서 이제 전실에는 주로 뭘 놓냐 하면은 부장품들, 금관이나 금은보화 부장품을 놓고요. 현실에는 관을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석판으로 만들고요. 그 석판을 만들면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벽화를 그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봉토를 흙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횡열식, 옆으로 굴이 있는 굴식으로 된 석실들이 있는 고분이다. 그래서 횡열석실분이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굴식으로 된 돌방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벽화들이 있고요. 벽화도 있고 후기니까 평양 쪽에 있겠죠. 그렇죠? 내려오잖아요. 평양 쪽으로 수도가. 그 주로 이제 왕하고 관계된 사람들의 무덤일 테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굴들을 다 당해갖고 주인들을 다 몰라요. 주인들을 다 모릅니다. 주인들은. 그 쌍용총, 기껏해야 말하는 게 쌍용총이죠. 여기 이제 전실이나 여기 입구 쪽에 봤더니 기둥, 영자가 기둥을 뜻하잖아요. 기둥이 두 개다. 그래서 팔각 기둥, 쌍용총, 단청도 돼 있고 미늘림입니다. 시험에 잘 나죠. 쌍용총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죠. 여기서 각저총 이런 것들은 씨름도가 발견된 건데 다 벽화예요, 벽화. 그래서 벽화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백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그대로 쫓아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일단은 고구려 태조,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우죠. 근데 그 전에 유리를 만주벌판에 남겨놓고 오지 않습니까? 처다를. 근데 일단은 고구려를 세우고 나서 소선호랑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들을 두죠. 온조와 비루. 근데 나중에 유리가 나타나죠. 그래서 고구려 2대 왕이 유리왕이에요. 근데 온조와 비루와 소선호는 한마디로 엿됐습니다. 그쵸? 왕위를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소선호가 두 아들, 온조와 비루를 데리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러다 이제 서울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비루는 인천 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그 한성 쪽, 저기 우리 몽촌토성이나 풍라토성이 있는데 그래서 하남위례성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온조가 자리를 잡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백제는 고구려랑 문화가 거의 동일하고 사이도 되게 좋아요. 싸우지도 않고. 그래서 보다시피 돌무지 무덤 그대로 따라옵니다. 고구려 때 돌무지 무덤이 그대로 따라오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이 구식돌방 무덤은 한나라에서 전래된 양식입니다. 한나라. 그 정도 하나 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석촌동 고물. 그러니까 고려의 돌무지 무덤하고 거의 똑같은데 사이즈만 좀 작다고 보시면 돼요. 둘레돌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웅진으로 내려옵니다. 웅진으로 내려오면서 여전히 고구려 양식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이 놓이는 거죠. 사비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기다리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중요한 거는 이 웅진 시대 때 벽돌 무덤이 중국 양나라 남조에서 전래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벽돌 무덤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이렇게 됐는데 이쪽에 고구려고, 이게 백제고, 신라예요. 이제 고구려에 의해서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북조, 중국의 북조 문화는 백제 안 들어오고 남조, 양나라 남조 문화가 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벽돌 무덤이 등장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나라는 벽돌을 제대로 안 썼습니다. 전탑도 드물고요. 그래서 특이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두 개 있죠. 뭐냐 하면은 송산리 6호분하고 문영왕릉입니다. 문영왕릉은 초기에 처음 발견됐을 때 송산리 7호분이었어요. 근데 지석이 발견돼요. 이 지석이라는 건 뭐냐면 왕 무덤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영왕릉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땡. 아주 쉽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뭐 그 정도 아시면 충분합니다. 벽돌에는 벽화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송산리 6호 부분에서는 벽화가 발견되는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신라는 아까 같이 중국 문화도 안 받고 고구려에 의해서 중국 문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 독자적으로 갑니다. 이 신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천마총, 금관총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예요? 뭘 시사하죠? 무덤 주인은 모르더라도 부장품은 남아있다는 걸 시사하죠. 그러니까 독을 안 당했어요. 알 수 있는 게 신라 시대 때 무덤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무판으로 방을 만들고요. 호박돌, 사람 대가리만한, 사람 머리만한 돌들을 이렇게 막 쌓아 놓습니다. 몇 미터 간격으로 이렇게 두께로. 그 다음에 이제 봉토를 하게 되는데 그 도굴꾼들이 들어오다가 이 돌에 막혀요. 그래서 하룻밤 내에 도굴을 해야 되는데 그 돌을 꺼집어내면 위에 돌이 툭 떨어지고 기껏 끄집어내면은 그래서 도굴들을 안 당했어요. 그래서 천마도 같은 경우에는 그 말 안장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 천마도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금관도 발견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무덤 이름을 돌무지, 그쵸? 이거 강조했죠. 돌무지의 덧널, 그쵸? 덧널 무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적성 목각분을 했어요. 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돌을 쌓은 호박돌들을 쌓은 목각의 같은 말입니다. 그 예전에 학력고사 세대는 이걸로 배웠을 텐데 요즘 수능 세대들은 이걸로 배웁니다. 한국말로 순화된 걸로 배웁니다. 후기 때는 다 똑같아져요. 후기 때는 삼국이 교류가 있다 보니까 무덤이 다 구식도박 무덤으로 다 바뀝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통일신라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그럼 여전히 구식도박 무덤이 계속 오죠.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석이 제일 오래된 거는 어디다? 무열왕래라고 말씀드렸고 12제 호석으로 제일 오래된 건 어디다? 김유신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묘제가 당나라에서 들어와서 이때 통일신라 때 시작되고 확립이 된 건 언제다? 고려 때 확립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발해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겠습니다. 발해는 누가 세우죠? 고구려 유민들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구식도박 무덤이 그대로 와요. 그쵸? 그리고 이제 후반기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벽돌 무덤이 중간에 생깁니다. 예, 벽돌 무덤이 당나라 영향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벽돌 무덤을 사용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쵸? 전탑도 만들고. 그리고 걔네들 이제 집 지을 때도 다 벽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해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나중에 중국의 영향을 받다니까 당나라에서 벽돌 무덤 영향을 받습니다. 끝! 예. 이렇게 한국 건축사 기본 이론 시간에 자세히 했던 거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하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 특별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거는 이 능, 원, 묘를 구분하셔야 돼요. 능원묘를. 능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능, 원, 묘. 이거를 구분하셔야 하는데 능은 누구죠? 예, 왕이나 왕비의 무덤입니다. 원은 한 단계 내려가요. 종친. 왕 친척들을 얘기해요. 종친들의 무덤. 묘는 사대부들이나 일반 백성들 이런 무덤을 능원묘라고 해요. 이 명칭의 변화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이걸 구분했는데, 그래서 능묘제라는 게 하면 능과 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사도세자 무덤이에요. 이 사도세자 묘의 명칭 변화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죽었을 때는 수은묘라고 불렀어요. 이 영조 때죠. 되게 격화시켰죠. 사도세다. 그쵸? 영조가. 그러다 이제 정조가 즉위합니다. 정조 때는 하나 격상시킵니다. 혈융원으로. 생각 같아서는 능으로 고치고 싶었겠죠. 근데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고종 때 육능이라고 그래서 릉으로 격상을 시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도세자 묘를 보면은 그 사도세자 묘의 명칭 변화를 보더라도 능 원묘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그래서 능과 묘를 구분하는 거, 이 능묘제라고 그러는데 그 여러 가지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시작은 언제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통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당나라 영향이고요. 통신이니까 당연히 당나라 영향이고 확립이 된 건 언제다? 고려부터 확립이 됐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것만 알면은 충분합니다. 충분 빠따입니다. 충분 빠따. 예, 아시겠죠?
이번에는 이제 선물 배치도 보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로 큰 그림을 하나 제공해 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선물 배치도라기보다도 왕릉 배치도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왕릉 배치도 여기를. 제 면접 시험에 물어봤었어요. 면접 시험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풀어서 대답하는 게 답이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풀어서 대답하는 게 답이었어요. 이 보시면은 왕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능이고요. 그쵸?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이제 상석이 있고, 잠깐 스톱.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예. 제가 기운이 빠져갖고, 예. 보겠습니다. 왕릉 같은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이제 능이 있고요. 봉분이 있죠. 거기에 상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놓이고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정자각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봉분이고요. 이게 상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석 이렇게 쓰셔야죠. 그리고 여기에 석상이 하나 서 있죠. 누가 서 있죠? 무인석. 문인석. 그리고 여기에 무인석이 서 있어요. 무인석. 예, 무인석이 서 있다.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상석을 기준으로 이쪽을 영계, 일종의 신계죠. 그리고 이쪽을 인간계라고 해요. 밑을 인간계.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상계라고 그러고요. 여기 문인석이 있는 부분, 여기를 중계, 그리고 요 밑으로를 하계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층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층단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놓이는 돌들을 얘네들을 개체석이라고 그래요. 이따가 또 할 건데 한번 가볍게 보십시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단면이. 여기 이제 정자각이죠. 정자각. 사실은 그리고 뒤에 보면은 곡담으로 쓰여 있고 큰 주산이 하나 버티고 있어요. 주산. 예, 큰 주산이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주산. 예, 뒤에는 이걸 아는 상태에서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보죠. 그래서 봉분이 있어요. 봉분이. 또 이제 석양과 석호가 바깥쪽을 바라보면서 번갈아 있습니다. 양과 호랑이. 그 곡장이 있고요. 곡장은 곡담이라고도 하죠. 담은 한글, 장은 한자죠. 그래서 허리 높이는 얇아요. 그리고 곡장 같은 경우에 이제 U자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모주림 디귿자라고도 합니다. 요거죠. 모주림 디귿자형이라고도 이제 하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석을 기준으로 위는 뭐라 그런다? 영계, 밑은 인간계라고 한다. 그쵸? 그리고 이 개체석, 얘네 둘은 뭐다? 이제 개체석이라고 한다. 제가 아까 층단이 나뉘면서 계단식으로 나뉘죠. 그래서 이 개체석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상계, 이쪽이 중계, 이 밑으로가 하계로 나뉜다. 여러분들은 잽싸게 메모하시고 나중에 하는 겁니다. 잽싸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상계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라고 그래요. 계절. 그리고 중계는 백예절이라고 그래요. 중계는. 왜 그러냐 하면은 계절은 계단으로 나뉘는 층단.
그래서 이제 상계는 계절이라고 그러고, 배계절은 이 배가 절할 배자입니다. 그 절하는 곳.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절한다는 거예요. 이 배계절에 와서, 중계에 와서. 그래서 배계절이라고 합니다. 배계절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문석인, 무석인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오타가 아니에요. 무인석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문석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문간을 나타내는 돌사람, 그래서 문석인이고요. 아니면 뭐 무인석, 무인석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잘못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곡장과 이 성마 같은 경우에는 고려 때는 없었고 조선 때 등장했다고 그럽니다. 일부 책에 나온 건데 그냥 방어적으로 가볍게 한번 알아두세요.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 예,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망주석 같은 경우에는 다람쥐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상석을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동쪽은 다람쥐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 서쪽은 다람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람쥐가 이제 새겨져 있는데 업앤다운 이렇게 되죠. 망주석. 불 끌어 올라가고 불 끌어 내려온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을 하죠.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뭐 비각도 있고, 뭐 수복반 여러 가지 있죠. 수락관. 이거 뭐 준비하는 거죠. 수락관은. 비각은 비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고, 예감은 아까 충문이나 그쵸, 기타 제사에 사용됐던 물건들, 천으로 된 거 있죠. 주로 그런 것들 태우는 곳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자각인데 이거 좀 확대시켜서 얘기해 볼게요. 이따가도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정자각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정자각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다리가 홍살문 지나서 여기 이제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요 길을 뭐라 그러냐면은 신도라고 그래요. 신도 또는 신로라고 그래요. 또는 향로라고도 합니다. 향이 지나가. 그러니까 향하고 신하고 같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도라고 그래요. 왕이 일로 따라가요. 왕이. 그렇죠? 향이 일로 들어가고 왕이 옆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인로라고도 합니다. 인로. 그래서 이 향자와 어자를 합쳐서 향어로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참도라고도 합니다. 두 개를 합쳐서 참도라고도 해요. 그렇죠? 이게 첫 시간인가 계단할 때 한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향이 일로 들어가잖아요. 그 향이 일로 들어가서 일로 들어갔다가 향이 일로 나옵니다. 향이. 향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향이 일로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서 이제 향 따라서 죽은 왕이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향이. 그랬다가 왕이 일로, 능으로, 묘로 이제 자기 본분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왕을 기준으로 해야죠. 그래서 어로를 따라서 왕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제사를 지내고 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제사를 지내고 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단을 보면은 계단이 여기는 두 개고요. 이렇게 계단이 두 개예요. 근데 여기는 계단이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도 아까 신도, 향로라고 그랬죠. 이 계단이 더 화려하고 이게 그냥 평범하다고 했죠. 그 두 개, 한 개의 개수가 나온다. 예, 그 정도 알면은 완벽하죠.
보통 이 동쪽으로 이걸 동입서출이라고 그래요. 동입서출.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온다는 뜻이죠. 종묘도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 접근해서 서쪽으로 해서 나오는 구조를 띱니다. 이걸 동입서출이라고 해요. 예, 그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예, 예. 끝. 완벽합니다. 완벽해. 네, 그 정도 하시면 충분하고요. 정자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자각 같은 경우에 실제로 왕릉에서, 조선시대 왕릉에서 봉부는 위에 있지만은 제사를 밑에서 드려요. 그래서 정자 모양의 정자 모양의 지붕을 갖는 평면을 갖는다 해서 정자각이라 해요. 여기서 제사를 드려요. 제일 밑에 부분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부분을 정전이라고 하고요. 뭐 정천이면 어떻습니까? 정전이라고. 이쪽 부분을 배위청이라고 해요. 이 정전 안에는 방처럼 벽체가 있고 다 있죠. 근데 배위청은 뻥뻥 뚫려 있습니다. 기둥만.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정자각 앞에는 이게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통로가 있습니다. 그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신도. 신만 지나간다. 호는 신로라고도 하고요. 로로 길로자를 써서 효는 향로라고도 합니다. 향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쵸? 제왕관이 향 들고 지나가요. 그렇게 되고요. 여기는 어도라고 합니다. 왕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인도라고도 하고요. 인로, 사람이 지나간다 해서 신로에 개념되는, 네,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걸 어도라고도 합니다. 왕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도 있고, 세 개짜리 되는데 이들 두 개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갖고 뭐라고 하냐면은 향어로라고 해요. 참도라고도 하고요. 향로와 어로가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높은 데가 여기죠. 그렇죠? 이 층단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단면상으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향은 여기 지나가고, 그쵸? 임금은 이렇게 지나가요. 궁궐 정전 앞에서는 이미 어떻게 돼요? 어로가 있고 양쪽에 신하들이 가는 곳이 있죠. 예. 이렇게 되고요. 재미난 건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위에 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향은, 신은 그래서 돌아가신 이제 선대 왕들의 홀령은 향이랑 같이 따라 들어와서 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왕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계단은 두 개고요. 서쪽에 있는 계단은 한 개인 경우가 정자각에 많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이거 계단 두 개 있으면 큰일 나요. 홀령이 들어왔다가 나가야 돼요. 능으로 안 돌아가고. 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봉분으로. 그쵸? 봉분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서계는 계단이 한 개인 경우가 많고 동계는 계단이 두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이 지도, 이거 그림을 보시면은 홀령이 드나드는, 그쵸? 신도랑 연결된 계단이 더 화려하죠. 그리고 어도와 인도 부분은 단순하죠. 예, 이것도 한 특징입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보시면 아시죠? 이거 화려하고 단순하잖아요. 그쵸?
메모하고 계시죠? 이렇게 화려. 그쵸? 단순. 이렇게만 써놓으셔도 나중에 다 기억납니다. 예,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가끔 도면상에 보면은 막 여기 또 계단 하나 그려놓고 있는데 대부분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예. 그리고, 그렇게 해보죠. 한번 텍스트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죠. 이게 돼 있네요. 예, 통일신라. 네. 통일신라 무예랑릉부터 뭐가 시작됐다? 호석이 시작됐다 그랬죠. 예, 중요하죠. 그렇죠. 그 12지 호석은 누구 때가 최초라고? 김유신묘. 그렇죠. 김유신묘.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예, 왕릉에는 혼유석이 없다. 그리고 향로석도 없다. 혼유석도 없고 향로석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사대부 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대부 묘가 있고요. 앞에 뭐가 놓이냐면 이렇게 놓여요. 상석이 놓이고 고복석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고요. 여기 혼유석, 이게 향로석이에요. 이게 혼유석, 이게 향로석이라고 해요. 이따 다시 볼 텐데 가볍게 어디 메모해 놓으세요. 뭐냐 하면은 제사 지내러 오면 여기다 향을 펴요. 예, 향을 이렇게 피죠. 여기다가 이제 과일이랑 뭐 이런 거 놓고 그러면 여기에 봉분에 있던 홀령이 일어나서 여기 혼이 여기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유석과 향로석이 있고 이게 이제 상석인데 왕릉 같은 경우에는 제사 어디서 지내요? 저 밑에 정자각에서 지내죠. 근데 혼이 정자각에 가 있기 때문에 왕릉에서는 혼유석 부분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향로석도 없습니다. 향도 제사 그 정자각에서 피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릉에는 혼유석도 없고 향로석이 없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가볍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다른 걸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호석 쾌릉, 12지상승 쾌릉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요게 면석 부분에 여기 12지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면석 부분에. 예. 그래서 12지상으로 제일 오래된 무덤이 어디다? 통일신라 김유신묘.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 이 프린트에 보시면은 이 그림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건 장기인 선생 책에 나오는 건데 그 조선 왕릉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기술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되고 그 외에는 안 보셔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처음 보는 명칭들이 등장해요. 조선 왕릉의 구조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봉분의 제일 밑에는 초지대석이라는 걸 놓고요. 그 위에 놓이는 게 정지대석입니다. 그리고 면석이 놓이고 만석이 놓여요. 그러니까 만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면석 부분에 여기 12지신상이 이제 조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난간지대석이 있고 난간이 되게 되는데 요 밑에는 이제 박석, 바닥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배로 시공하는 게 편하고 알아두시고요. 그 만석 부분에는 요 부분, 인석,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길게 들어가요. 인석이 지금 여기 찔러서 들어간 게 보이시나요? 여기? 그쵸? 이게 결국 역할이 뭐냐 하면은 이 만석이 벌어지는 걸 방지하는 돌못과 같은 역할을 해요. 돌못. 예, 돌못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선 왕릉을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보수기술자 서술형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 석실이 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석실이.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석실의 구조를 나타낸 게 이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죠. 이건 이제, 평면도고, 이건 이제 단면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해다짐까지 나와 있는데, 강해다짐은
초창기부터는 사용하지 안 했고요. 조선왕릉도 후기 때부터 이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구조 정도는 알고 계시라 하는 의미에서 가볍게 한번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때 무덤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여기서도 뽑아봐야죠. 얘는 뭐죠? 지대석, 그렇죠. 얘는 면석, 그렇죠. 얘는 우석, 뭐 기둥석 이래도 됩니다. 얘는 만석, 이 정도 명칭은 뽑으셔야죠. 예, 만석 그 정도 명칭은 뽑으셔야죠. 조선대 시대 같으면 여기 돌출되고 쭉 안으로 박힌 인석 같은 게 있을 텐데 그 정도 있다.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여기 뭐 이렇게 나오죠. 청판석에는 12지를 조각했고 제일 오래된 게 뭐다? 쓰셔야죠. 김유신묘. 예, 김유신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무열왕릉에서 최초로 호석을 시작됐고, 그쵸? 12지 조각한 거는 김유신묘다. 계속 강조해서 나옵니다. 예. 다 이해되실 겁니다. 이거 말씀드렸고, 여기 보죠. 석영과 석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여기 이쪽에 봉분이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곡장이 있죠. 여기 U자형인지 모주림 디귿자인지 정확히 여기는 판단이 안 서는데, 확실한 거는 이 경사지에는 이 곡장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한국 담벼락에 층단식, 계단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노냐 하면은 제일 먼저 양이 있고요. 그 다음 호랑이, 양호랑이 이렇게 놓입니다. 다 바깥쪽을 보고 있어요. 바깥쪽을.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바깥쪽을 보고 있다. 다음에 이제 묘비에 대한 얘기인데 왕릉은 묘비가 없어요. 사대부 묘나 능원묘 중에 원하고 묘만 예, 묘비가 있지 왕릉은 없습니다. 왜? 누구나 알아요. 저게 누구 무덤인지 그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왕릉은 묘비가 없습니다.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그래서 왕릉은 묘비가 없습니다.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뭐 여기 나오시네요. 그쵸? 보십시오. 묘잖아요, 묘. 그래서 혼유석과 향로석이 있죠. 그쵸? 능에는 없어요, 능에는. 보십시오. 혼유석과 향로석이 없잖아요. 그쵸? 향로석에는 이렇게 향을 피는 곳이고요. 혼유석에는 영혼이 이렇게 앉아있는 곳이에요. 그쵸? 그래서 묘에나 있지, 능에는 없다. 그 뜻입니다. 요게 상석이고요. 요게 이제 고석이라고 그래요. 고석. 고자가 뭐예요? 그 장고라니까. 그래서 고석은 북돌이라고도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북돌. 고석이 꼭 북처럼 생겼잖아요. 바둑판 모양으로. 여기도 고석이 보이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구분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유석, 상석, 설명 다 드렸고요. 예.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아까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 되게 이제 편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석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뉜다? 그쵸?
여기가 영계, 이쪽 밑으로가 인간계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여기 개체석이죠. 그럼 이쪽에 뭐가 있겠어요, 지금? 그죠? 문인석이 있겠죠? 문인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체석을 기준으로 이쪽은 뭐가 돼요? 예, 상계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중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상계는 뭐라 그랬어요? 계절이라고 그랬죠. 계단에 의해서 잘렸다. 그래서 계절이라고 그러고, 중계는 뭐라 한다? 배계절이라고 한다 그랬죠. 인간계이면서 이렇기 때문에 절하는 곳이다. 여기에 와서 사람들이 절을 할 수가 있다. 엎드려서 꾸벅하고 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절하는 곳이다. 그래서 중계를 배계절이라고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망주석이 있죠. 망주석이 여기 잘렸는데 여기도 망주석이 있겠는데 여기 다람쥐는 불 켜러 올라가고 여기 다람쥐는 다운하고 있겠죠. 불 끄고 내려온다. 그 동쪽과 서쪽이 다르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프린트에 있습니다. 이 주산이 있고 봉분이 있고 그 상석을 기준으로 해갖고 영계랑 인간경이 나누고 그래서 개체석을 해서 한 칸 떨어지고 그 위가 상계 계절 그 밑이 문인석이 있는 중계 배계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또 개체석이 있고 그 다음에 하계 그리고 무인석이 있는 곳 해갖고 이 밑으로 해서 여기가 정자각이다. 배계절은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가 배계절입니다. 예, 다 설명했습니다. 끝. 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저라고 믿고 삽니다. 아까 그 망주석이죠. 상석 좌우에 있는 거. 불 끄고 불 올리러 내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이게 능에 있는 망주석, 이게 다람쥐인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얘 꼬리죠, 꼬리. 그 업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망주석은 동쪽에 있는 거예요?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쪽에 있는 거죠. 이 꼬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꼬리.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예, 망주석은 상석 좌우에 두 개 놓는다. 한 쌍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엔 장명등인데 장명등은 이게 석등의 일종이에요. 근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능에 세우는 그 석등을 장명등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달리해서 석등의 일종이에요. 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장명등은 이게 불 핀다기보다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불을 직접 핀다기보다도. 그래서 화창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창이 작아요. 야밤중에 그렇죠. 능에 올라와서 뭘 어떻게 하고 제사를 지내고 뭐 경배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부터가 수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밤에 올라올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장명등은 실제로 석등의 일종이긴 하지만 불 켜는 용도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뭐 이를테면 벽사, 제일 좋은 게 벽사입니다. 그렇죠? 잡상에도 벽사죠.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의미. 그렇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네, 그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인석과 무인석 이렇게 나오죠. 무석인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보실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딱 문인석이죠. 뒤에는 성마가 문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딱 나오네요. 대가 이렇게 해갖고 딱 끊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얘가 개체석이죠. 얘도 개체석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그쵸 상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 중계. 여기 밑으로는
하계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상계부터는 계절, 중계부터는 절 드리는 곳, 그래서 여기 밑으로는 쭉 뭐다? 배계절, 이런 명칭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